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학원 원장입니다. 조동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오늘도 되게 덥죠, 밖에. 건물 들어오는데도 굉장히 더운데 제가 오늘 제 얘기는 오늘 진행은 한 1시간 정도? 그 정도 너무 긴가요? 아니죠. 한 1시간 정도 아마 걸릴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저희 학원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그냥 이 정보만 좀 들으려고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예약자도 받고 앞에 지금 그 명단을 저희가 받아서 임의로 학년별로 저희가 좀 이렇게 나눠놨어요. 어머님들 오신 명단을 나눠놔서 한꺼번에 모여서 상담을 받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좀 나눠놔서 저희 그 영재 선생님들이 각 교실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나눠서 이렇게 상담을 좀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명단을 붙여 놓을 테니까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그 강의실에서 이렇게 상담을 받고 가시면 됩니다. 만약 궁금한 게 없으시면 그냥 가셔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진행은 그렇게 할 거고요. 혹시 지금 핸드폰 또 막 중간에 울리고 이러면 창피하니까 좀 무음으로 좀 해놓으실 분들 좀 해주세요. 제가 아침 9시부터 수업을 하고 지금 이제 계속 이어서 해서 좀 약간 기운이 빠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제가 하여튼 열심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설명회장을 좀 많이 다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설명회 자료장에 가면 이 도표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도표가 좀 빨리빨리 지나가서 사실은 좀 이렇게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거나 좀 천천히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질문은 나중에 어쨌든 질문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한꺼번에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항상 영재고 어머님들 이렇게 매시고 설명을 하다 보면 표정들이 굉장히 진지하세요. 그죠? 표정들이 진지하셔가지고 잘 웃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굉장히 이 전투적인 모드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편안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좀 들어오시는 분이 이쪽으로 오세요. 예. 예.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보면 특목고 자사고 꼭 가야 되냐 이런 사실은 어머님들 같은 경우도 그런 의문점들이 많이 드는데 요즘 경향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외고가 특목고 그러면 물론 영재고는 좀 특목 범위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외고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특별하게 메리트가 있거나 그러진 않고 외고에서 어쨌든 어학이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문과가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과보다는 좀 분위기가 조금 좀 떨어지니까 좀 좋은 분위기에서 고등학교를 좀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기를 많이 지원을 하죠. 근데 이제 단점은 내신 따기가 녹록치 않다 이런 게 이제 단점이고요. 자사고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분당에는 이제 자사고가 없잖아요. 자사고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분당에 굉장히 멋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분당에 자사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몇 개를. 그죠? 분당에 자사고를 몇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명칭은 자사고가 아닌데 학교는 거의 자사고급인 학교들이 몇 개가 있죠. 그죠?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서 한 내신 3등급 정도 받아도 수능 시험 보면 1등급 이렇게 맞아요. 그 정도 학교들이 있죠. 어디냐고요? 몇 학년 어머님이세요? 초등학생.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 학교가 현재는 그냥 현재 상황으로는 낙생, 대진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가 중앙,
하여튼 뭐 낙생 대진, 그 다음에 뭐 서현은 그보다는 요새는 조금, 그 레벨이에요. 뭐 그런 학교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분당 지역은 굉장히 좀, 상층이 두꺼워요. 상층이 두꺼워서 그냥 일반 고등학교 가도 내신 따기가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자사고는 근데 이런 용인자사나 상산 이런 데 가면 내신은 뭐 아주 진짜 힘들어요. 그런 데 가면 되게 힘드니까 사실은 이런 자사고 가서 용인자사만 하더라도 뭐 제가 지금 자사고 얘기를 할 때는 아닌데 용인자사만 하더라도 보통 보면 용인자사에서 문과 같은 경우에 뭐 이과 같은 경우에도 한 뭐 5등급 정도 받으면 수시로 대학 가기 어려워요. 똑같이 정시로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요새 자사고들은 주로 이제 수시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용인자사에서 한 5등급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반 정도는 결국은 정시로 가거나 막 이렇게 돼서 재수를 하게 돼요, 실제. 그래서 예를 들면 의대를 가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사고를 보내는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뭐 일반고 쪽으로 좀 해서 내신하고 수능을 좀 동시에 좀 노리는 이런 식의 전략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자사고를 뭐 맹목적으로 막 보내지는 않아요. 분당에서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영재고 과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뭐 갈 수 있으면 가야죠. 그죠? 갈 수 있으면 가야 되죠. 왜냐하면 이 학교는 수능 준비시키지 않잖아요. 학교에서 뭐 수능 공부시키고 이러지 않으니까 몇몇 의대 가려고 하는 아이들 이 정도만 좀 뭐 수능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나머지는 학교 프로그램 자체가 주로 심화 수업 위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위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주로 이제 대학과 같은 그러한 수업 스타일이죠.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공부를 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수시로 진학하게 되는 뭐 그 학교에서 진짜로 그러니까 못 가도 이런 데는 그 학교에서 아주 못 가도 꼴등을 해도 연고대는 가잖아요. 그죠? 못 가도 연고대를 가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 예로 왜 이 학교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이제 선호하고 가려고 하고 막 이러는 이유는 보통 이 그냥 수치로 보면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학교당 서울대 입학하는 비율이 한 0.8명? 그러니까 한 명이 안 돼요. 한 학교당 한 명이 안 되는데 그거 다 나와 있어요. 교재에 보면. 예. 그래서 다 나와 있어요. 예. 하나도 뭐 빼먹은 거 없습니다.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여기 보시면 설명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8명 정도 되는데 보통 영재학교는 6개 지금 8개 영재학교가 있어요. 영재학교는. 근데 왜 6개만 얘기하냐? 아직까지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한 학교들이 있어요. 뭐 세종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까지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아서 그 학교들 기준으로 그 두 학교 빼면 보통 한 학교당 34명 정도. 그러면 한 학교 정원이 한 몇 명 정도 되냐? 대략 한 100명 정도 돼요. 100명에서 34명 정도가 서울대를 보내고 있고 실제 이것을 환산해 보면 그러면 이것이 여기 한 명 정도 계산을 하면 한 학교에 한 명 정도 보냈다. 그러면 이게 34명이니까 대략 그냥 어림잡아 계산해도 대략 한 35?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학생 수 비교하면 일반 고등학교는 보통 300명이고 영재학교는 100명뿐이 안 되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곱하기 3해서 대략 그냥 대충 얘기해도 최소 100배 정도는 유리하다 이거죠. 100배 정도를 사실은 보내고 있는 거죠. 실제 영재학교 애들이. 물론 그런 아이들을 또 선발한 것들도 있죠. 선발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비교해보면 그렇고 실제 그 학교들 진학 현황을 한번 여기 표에 보면 진학 현황 표를 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보세요. 여기 지스트가 뭔지 아세요? 지스트가 광주 과학기술원 이죠? 광주 과학기술원. 그 다음에 디지스트가 대구 과학기술원이에요. 그럼 카이스트는 뭐예요? 한국 과학기술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원들이 좀 생겼어요. 예전에는 카이스트만 있었는데 요새 이제 과학기술원들이 지스트나 디지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겼는데 사실은 이런 데는 잘 안 가요. 아이들이. 잘 안 가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서울대, 그 다음에 카이스트, 포스텍, 그죠? 포항공대.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연대, 고대, 이런 쪽으로 가죠. 거의 대부분이 그런 학생들이 거의 90% 이상이 다 그런 학교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재수를 해서 꼭 의대를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아이들도 뭐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이제 보면.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학교 학생들이 서울대, 그 다음에 카이스트, 포스텍 이런 데를 다 진학을 하고 있고, 실제 이 학교들은 학교에 들어가면 뭐 수능 공부시키고 일반 고등학교처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능 성적이 안 들어가는 전형을 지원하죠. 요새 보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수능 성적을 안 봐요. 학생부 종합 전형들은 수능 성적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대단히 유리하죠. 실질적으로 대학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뽑고 싶어 하죠. 뽑고 싶어 하고 이 학생들을 좀 뽑으려고 하고 그런 현황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영재학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왜 이 현황에 대해서 뭐 다 아시는 어머님들도 계시는데, 전체 영재학교는 전국에 8개가 있어요. 그죠?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이 8개, 그럼 이후에 이 8개 이상이 생길 거냐, 더 많이 생길 거냐, 그거는 안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재학교가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8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예전에 이명박 정부 있을 때, 그때 그 영재학교 설립에 대한 그 프랜을 만들었었어요. 그때 전국에 8개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처음 시작을 했죠. 그래서 8개가 이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번에 제일 늦게 만들어진 게 인천입니다. 인천은 올해 처음 입학식을 했어요. 올해. 그러니까 올해 처음 1회 입학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학교가 제일 마지막, 인천이 맨 마지막 생겼고, 바로 직전에 세종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대전과학고하고 광주과학고가 2014년도에 과학고가 영재학교로 변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영재학교, 맨 처음부터 영재학교인 게 아니라 대전과학고가 영재학교로 전환을 했고요. 2014년도에. 그리고 대구도 마찬가지죠. 대구 영재학교는 2011년도에 대구과고가 이렇게 전환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과고도 이게 과학고가 아니에요. 보통 이제 초등학교 어머님들은 영재고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이게 과고야, 영재고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재고는 이 8개예요. 근데 이름도 그냥 경기과학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경기는 영재고입니다. 과학고가 아니라. 어쨌든 경기과고가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고, 카이스트. 카이스트 부설인 한과영, 부산 영재고가 처음에 2005년도에 처음 1호 영재고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보면 한과영, 그러니까 부산 영재고를 선호하는 그러한 그 매니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 그 부산 영재고는 카이스트 부설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레벨이 꽤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보다는 카이스트를 많이 들어가요. 카이스트를 많이 들어가고, 이 학교 특징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풍이 그런 것 같아요. 의대 보내려고 하는 학생들, 의대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 데는 요 두 군 학교예요, 여기. 그 서울과고하고 경기과고. 영재고 입학생의 거의 한 10% 정도가 의대를 매년 진학을 한다고 그래요. 의대를 진학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고, 여기는 뭐 여태까지 역대 한 명 있었대나 뭐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카이스트 쪽으로 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이런 학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할 때는 뒤에 이렇게 뭐 영재학교 막 이렇게 부르면 헷갈리니까 부산, 서울, 경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명칭을 경기, 인천, 세종 뭐 이런 식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8개의 영재학교가 있고요. 총 입학 인원은 800명입니다. 800명. 그럼 8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한 학년에 몇 명이에요? 전국적으로? 만약에 중학교 2학년이다, 3학년이다 그러면 대략 한 60만 명?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보통 한 40만 명? 줄어서, 요새 많이 애들 줄었다 그러잖아요. 한 40만 명 정도? 대략 잡으면, 어림 잡아서 40만 명. 그죠? 1% 그러면 몇 명이에요? 4천 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1%면 4천 명이에요. 그러면 0.1%면 400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0.2%입니다. 그러니까 1% 아이들도 아니고 0.2% 이내의 아이들이 들어가는 학교예요. 아이들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1등급 그러면 몇 %예요? 1등급 맞았다. 4%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가 아니라 0.2% 정도 아이들이 준비하는 전형이 보통, 근데 이걸 준비하는 아이들은 대략 어떤 아이들이 하냐면, 대략 한 1%에서 2% 정도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대략 한 5,000명 내외의 아이들이 영재학교를 준비해요. 5,000명 내외.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 1%보다는 조금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거는 경쟁률을 좀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중복 지원도 물론 있겠지만 경쟁률을 보면 대략 그 정도 1% 아이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 합격하는 아이들은 0.2% 아이들이 합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재학교도 레벨이 있어요. 얘네들끼리도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룹끼리가 있어서 영재학교도 그냥 똑같은 영재학교가 아니라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1그룹, 2그룹. 그러니까 그것은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선호도. 1그룹이 어디까지일까요? 서울, 경기, 부산. 부산도 상당히 뭐 1호 영재학교라 매니아층이 있어요. 좋아하는 학교. 그래서 여기 세 개가 1그룹이에요. 1그룹. 그러니까 여기는 어떨까요? 시험이. 어렵겠죠. 그죠? 그 다음에 2그룹이 있어요. 2그룹. 2그룹이 대구, 그 다음에 대전, 광주. 요 세 군데가 2그룹입니다. 2그룹. 그러니까 학교 시험 난이도가 요 세 개가 또 비슷해요. 여기에서도 잘하는 아이들을 서로 선점하려고 하겠죠. 그죠? 뭐 그런 경쟁 관계니까 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종, 인천. 여기가 또 세 번째 그룹입니다. 요 학교보다는, 요 2그룹보다는 조금 더 시험 문제를 보면, 그보다는 조금, 물론 특색은 좀 있긴 한데, 여기서 예술이 붙어 있는 학교는요, 예체능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인문적인 융합, 그죠? 그러니까 이과하고, 그러니까 인문계하고 자연, 인문하고 자연을 융합시킨다는 의미에서, 스팀형 교육 부분들을 좀 지향하는, 근데 물론 다른 학교들도 다 스팀형 교육을 지향을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특별하게 좀 더 선발 과정에 있어서도 좀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 이런 것들도 좀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쓰기 이런 거 봐요. 시험 볼 때. 그런 것들을 보는. 어쨌든 이제 3개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있고 전체 인원은 약 800명이다. 요 설명할 때 1그룹은 오래된 학교라 선발 인원이 좀 많아요. 1그룹은 한 120명. 정원 내가 120명 정도 뽑고요. 2그룹 있죠? 2그룹. 2그룹이 한 100명. 100명 정도? 이 정도 뽑아요. 100명 정도. 그리고 3그룹은 대략 한 80명? 그냥 평균 잡아서 한 그 정도 뽑는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러니까 학생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문제겠죠. 그죠? 이제 오래된 학교일수록 좀 많이 뽑고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렇게 편성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룹별로는 그렇게 좀 나눠지고 영재학교 선발 방식은 어느 학교건 간에 3단계로 뽑습니다. 1단계는 서류 전형이에요. 서류 전형인데 서류 전형에는 뭐하고 뭐 들어가요? 생기부, 그죠? 생기부 2, 생활기록부 2 하고 그 다음에 자소서, 그죠? 자소서. 그 다음에 또 뭐 들어가죠? 추천서. 추천서. 특히 1단계 쓸 때 추천서에 들어갈 때 담임선생님, 이제 추천서는 보통 한 사람을 원하는 학교도 있고요. 2사람을 원하는 학교도 있어요. 한 사람하고 한 사람 또는 2사람 이렇게. 근데 2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2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한테 추천서를 쓰기를 원하냐면 일단 담임. 그러니까 왜 그 학생을 잘 알아야 되니까. 담임선생님하고 또 한 분은 수학하고 과학선생님. 수학 또는 과학선생님이 추천서를 이렇게 2사람이 보통 써주는데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부탁을 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써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평상시에 좀 잘 밉보이고 이러면요. 선생님이 맨 마지막 거기에 이 학생에 대해서 추천을 하냐, 적극 추천을 하냐, 뭐 보통이냐,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체크에 그냥 그 추천서는 되게 잘 써줘놓고선 뒤에다가는 추천 안 함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경우는 좀 뭐 최악의 경우이긴 한데 과거도 그래요. 과거도. 의외로 근데 어머님 생각이면 뭐 그럴 수도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학교 아닌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꽤 계세요. 예를 들면 뭐 수업 시간에 쉬운 거 한다고 선생님이 앞에서 쉬운 거 한다고 엎어져서 잠이나자고 뭐 그런 학생들이 있죠. 수업 태도 안 좋고 이러면 잘 안 써준다고 그러고 실제 많대요. 실제 그 입학 담당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이런 데다가 체크를 해줄 수 있지? 추천 안 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추천서 써달라고 하니까 앞엔 써줘요. 써주는데. 어쨌든 선발 방식은 1단계는 어쨌든 서류 전형이에요. 서류 전형. 자세한 거는 뒤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일단 크게 보면 서류 전형. 그 다음에 2단계는
영재성 판별 검사인데요. 이 영재성 판별 검사는 별게 아니라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지필고사. 어떤 시험을 보냐 그러면 수학하고 과학. 그럼 수학, 과학을 같이 보냐? 거의 대부분은 따로따로 봐요. 수학 따로 끝나고 나면 과학 따로. 같이 보는 학교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죠? 수학하고 과학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는 학교가 있어요. 어디예요? 서울. 서울영재고, 서울과학영재고, 거기는 수학하고 과학을 같이 봐요. 유일하게 같이 보는 학교가 거기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다 수학 따로, 과학 따로 이렇게 봅니다. 지필고사도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합니다. 지필고사는 어쨌든 학교별로 난이도가 이렇게 있어요. 학교별로. 아까 그룹별로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난이도가 있고 보통 출제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들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좀 기초 소양을 묻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의 소양이 얼만큼 되는지에 대한 문항 이 두 가지를 평가를 해요. 두 가지를 평가해서 기초 소양 문제와 좀 굉장히 고난도 문제죠. 문제 해결 능력을 묻는 이런 문제로 두 가지 유형으로 항상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당락은 주로 뒷부분에서 당락이 되겠죠. 기본적인 것들은 좀 풀어낼 테니까 아이들이 뒷부분에서 좀 판별이 좀 될 텐데 그러면 쉬운 문항이 기초 능력 소양이라는 게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냐 문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교 학교 내신 시험 중에서 100점 못 맞으라고 내는 문제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킬러 문제라고 하죠. 보통 100점 방지용 문제. 학교에서 그런 문제, 학교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영재고 입시에선 가장 쉬운 문제예요.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영재고 입시에선 가장 쉬운 문제 정도 난이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쨌든 그 정도가 기초 소양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요 선발 과정에서 이게 큰 틀로 보면 선발 과정에서 가장 그러면 당락에 그다음에 이제 3단계가 되면 캠프를 해요. 그러니까 요 학생들을 데리고 그다음에 이제 3단계 데리고 가서 캠프를 하는데 그러면 2단계 통과하는 학생, 여기 2단계를 통과하는 학생이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요. 몇 배수 정도 될까요? 예? 대충 2배수 정도, 2배수보다 좀 안 돼요. 그러니까 2배수보단 조금 안 되는 인원이 2단계를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통과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울 영재고다. 그럼 몇 명 뽑는다고 그랬죠, 아까? 120명. 그러면 2단계 선발 통과하는 인원이 몇 명? 한 200명. 200명 정도 돼요. 만약에 뭐 100명 뽑는다. 100명 뽑는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180명 이 정도. 약간 2배수는 조금 안 되는 인원을 2단계에서 통과를 하게 합니다. 그럼 이제 3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소집 면접을 해요. 소집 면접을. 예전에는 좀 길게 했어요. 2박 3일 이 정도로. 근데 작년부터는 줄었습니다. 경기과고를 제외하고는 그냥 1박 2일 정도. 어느 대전과고, 그러니까 대전영재고 같은 경우는 하루 갔어요, 하루. 그냥 하루 가서 아침에 들어갔다 저녁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그러니까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짧아지고 있고, 어쨌든 그 3단계에 들어가면, 뭐 할까요? 3단계 들어가면. 애들 모아놓고. 예? 애들 이제 쫙 들어오면, 1차적으로 면접을 봐요. 근데 이제 면접이 그 자소서에 들어가 있는 인성면접, 인성면접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긴 하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주로 심층면접을 하죠. 심층면접. 그러니까 심층면접은 대부분의 요즘 입시에서 서울대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학생들 선발할 때 어떻게 뽑냐면요. 그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할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어느 골방 같은 데 들어가서 문제를 풀게 해요.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문제를 보여줘요. 문제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아이가 보고 이걸 어떻게 조리 있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메모를 할 수 있는 학생, 메모가 허용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입학 담당관 앞에 가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면 이쪽에서 계속 질문을 해요. 그죠? 계속 질문을 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과고나 경기과고 같은 그런 데 들어가면 굉장히 문제가 까다로운 문제를 제시를 한대요. 근데 그러한 제시를 할 때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꼭 이 학생이 그거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의 아이들이 못 푸는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의 의도는
풀고 못 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어떻게 문제에 접근해 들어가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힌트도 줘요. 뭐 잘 모르겠다라고.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은 안 되죠. 모르겠는데요. 뭐야. 생각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과제 집착력 또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뭐 탐구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설사 잘 모르겠어도 다른 아이들 다 모를 거니까 그래도 어떻게든지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그러한 이 경로들을 능력을 보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심층 면접 과정이죠. 가장 좀 중요한 과정인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실험 설계를 한다든가 집단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3단계에서는 그런 거죠. 뭐 아이들 협동심도 좀 보고요. 뭐 리더십 이런 것들도 보게 하겠죠. 그리고 혹시 그 온 아이들 중에서도 약간 또라이 같은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죠. 약간 좀 성격적으로 단체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 탁 받아버리면 아주 골치 아프죠. 학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성인이 돼서 들어가면 좀 뭐 이해심도 좀 생기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다 보면 학교 생활, 단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적응 못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좀 골라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다 붙는데 어쨌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민사고 국어 선생님하고 좀 친한데 요 며칠 전에 한번 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면접 들어가면 도대체 뭐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기숙사 생활 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실제 협동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배려심 이런 것들. 실제 이제 생활에 가면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아이가 적응 못하면 그러니까 막 내부에서 아이가 뭐 하여튼 막 분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저 학부모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학교를 뒤집어 놓쳐 가서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죠, 학교가. 이제 걔 때문에 계속 시끄러워지고 이러면 그럴까 봐. 어쨌든 이렇게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영재학교는 다 똑같아요. 근데 1단계와 2단계를 동시에 그냥 진행하는 학교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경기예요, 경기. 경기는 그러니까 1단계에서 떨어질 수는 없어요. 왜? 1단계, 2단계는 무조건 다 하니까. 그 뒤에서 좀 보도록 하죠. 요 표가 지금 모든 입시 부분에 대해 1단계, 2단계까지는 이 표에서 지금 다 설명이 되는데요. 모집 인원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모집 인원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90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했지만 정원 외. 그러니까 90명 뽑고요. 정원 외가 있잖아요. 보통 뭐 사배자라든가 아니면 뭐 외국에서 이렇게 공부했다가 들어오는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 이렇게 등등을 생각하면 보통 한 10% 정도를 뽑거든요. 10% 내외로.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하면 뭐 대략 100명 정도 되죠. 근데 어쨌든 모집 인원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내 인원은 이렇게 뽑습니다. 여기 보면 특이한 게 1단계 선발 인원이에요. 1단계 선발 인원이 서울 영재고는 무조건 1단계는 무조건 다 통과시켜요.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의 방침은 어쨌든 본인이 영재라고 생각해서 우리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겠다. 이게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본인이 뭐 어쨌든 추천서가 어떻게 쓰여졌건 어쨌건 간에 네가 영재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학교를 지원한다면 너한테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2차 시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시험을 대부분 통과합니다. 통과하죠. 여기서 대구 영재고도 대부분 통과합니다. 대구 영재고도 대부분 통과해요. 대구 영재고도 뭐 큰일이 난 건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볼게 대전 있잖아요. 대전 보면 한 1,300명 정도 올해 지원을 했는데요. 1,300명 지원을 했는데 1,200명 뽑았거든요. 그 대전에 일부 한 100명 정도는 떨어진 거예요. 그죠? 100명 정도는 떨어진 거예요. 대전이. 나머지는 다 붙었어요. 나머지는 올해 이게 지원율이 내년에도 비슷할 것 같은데 다 붙었어요. 그 다음에 세종이 좀 떨어졌어요. 세종이 1,200명을 1단계에서 뽑거든요. 이게 1단계 뽑는 인원이에요. 한 1,200명 정도를 뽑으려고 했는데 1,300명이 지원했으니까 여기서도 한 거의 300명 정도가 떨어졌어요. 1단계 서류 전형에서. 서류 전형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데는 어디예요? 서류 전형에서.
부산이죠, 부산. 부산 보세요. 부산 2,000명 지원했는데요. 1,000명만 뽑았어요. 반 떨어뜨렸어요, 반. 그러니까 성적, 그 학생 기록부가 좀 안 좋은 학생들 있죠? 그러니까 자기 생기부 성적이 뭐 B가 좀 있어요. B가. 다 A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제가 A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요 과목 얘기하는 겁니다. 주요 과목에 국영수, 사회, 과학, 이런 쪽에서 영재고기 때문에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성적은. 성적표에서 브라인드 처리되는 거 없습니다, 영재고는. 다 들어가요. 과고 같은 경우는요, 수학하고 과학 외의 과목은 다 브라인드 처리돼서 못 봅니다. 과학고는 특목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재고는 이게 영재교육특별법에 의해서 특목고 규정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래서 성적표에 대해서 그냥 다 볼 수 있어요, 영재고는. 그래서 주요 과목에 대해서 B가 있는 학생들은 이런 데 집어넣으면 좀 힘들어요. B가 좀 많으면. 그렇잖아요. 4개 정도 된다, 이러면 한과형 통과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영재고는 사실은 서류는 좀 넉넉하게 봐주는 편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 수학하고 과학을 월등히 잘하고 나머지 과목을 못하는 아이들도 뽑아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보는 편인데 이 부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반을 떨어뜨리니까 학생부가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런 데는 좀 피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피해서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세종 같은 경우도요. 세종 같은 경우도 B가 좀 한 4개 이상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런 데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경쟁률이 세종도 좀 약간 인기 학교 중에 하나여서 좀 만만하게 아이들이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 좀 많이 좀 몰리는 편이죠. 대전도 그렇고 저희 학원 올해 기준에 보면 세종 1차 통과를 못한 아이가 대전에는 통과했어요. 여기는 통과를 못했더라고요. 걔 성적표 별로 안 좋더라고요. 쭉 보니까 막 B가 많아요. B가 많은데 영재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어쨌든 지원을 했는데 걔가 여기는 통과를 못하고 여기는 통과를 했어요. 올해. 그러니까 여기는 왜냐하면 여기는 한 100몇 명뿐이 안 떨어뜨린 건데 여기는 그래도 한 300명 정도 떨어뜨렸으니까. 그죠? 인천은 세종하고 비슷해요. 왜? 3그룹이기 때문에 인천이나 세종이나 비슷할 거 아니에요. 선발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1,000명뿐이 지원을 안 했으니까 대부분 다 1차는 통과했다고 보는 게 맞죠. 1차는 통과했다고 보면 되고 광주가 보면 왜 전국하고 지역이 나눠져 있는 줄 아세요? 광주. 예? 이거 인원을 따로 보는데 따로 뽑아요. 전국하고 전국 선발하고 다른 데는 다 전국 선발이에요. 그러니까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영재고들은 다 전국 선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선발이 있는 데가 세종 일부 있어요. 세종에 일부 있어요. 한 10명 이내의 아이들을 지역 선발을 해요. 세종하고 광주가 지역 선발을 하는데요. 지역 선발을 하는 학교가 두 개가 있는데 광주는 아예 이렇게 나눠놨어요. 45명. 그래서 저희 지역만,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 광주에 사는 아이들이 아니면 광주는 잘 안 집어넣으려고 해요. 뽑는 인원이 적어서. 근데 왜 광주는 다른 데는 다 이렇게 그냥 전국 선발을 하면서 왜 광주는 나눠놨냐? 이거는 광주 영재고는 광주 과고가 전환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써 있었잖아요. 그런데 광주에 과고가 영재고로 전환을 하면 따로 광주에 과학고가 생겼어야 돼요. 근데 생기질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영재고와 과고 기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름은 영재고인데 그러다 보니까 반반 뽑는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인원이 좀 적어서 학생들이 좀 잘 이렇게 지원은 좀 잘 안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영재고보다는 현재까지는 여기는 아직까지 졸업생이 배출이 안 돼서 아직까지는 광주 같은 경우는 대입 실적도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수도권 쪽에서는 이쪽을 좀 가려고 하진 않아요. 오히려 여기 갈 거면 이쪽을 쓰든가 이래요. 세종이나 인천이나 이런 쪽을 써요. 오히려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1단계는 거의 대부분 통과를 한다고 보면 돼요. 서류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거 가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웬만하면 다 붙어요. 웬만하면 다 붙고 오히려 떨어지는 아이들 보면 얘가 영재고를 쓰는 이게 학생부야? 이 정도로 이렇게 의문이 들 정도의 아이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2단계 선발인데요. 2단계 선발은 아까 얘기했듯이 대략 2배수는 아니지만 그냥 2배수 근처의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거죠. 선발을 하고 전체적인 경쟁률은 대략 한 15대 1 정도, 평균 잡으면 한 15대 1 정도
이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서울과고의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데 왜 그럴까요? 서울과고의 경쟁률은 8.5대 1뿐이 안 되냐, 8.57대 1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엄청 어려워요. 그죠? 겁나서 못 쓰는 거예요. 겁나서. 여기는 서울과학영재고는 주로 이제 어떤 아이들을 양성시키는 곳이냐면 우리나라의 그 국가대표 선수들을 양성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런 학교 아닌가요? 여기가? 기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들, 수학 국제올림피아드, 과학 국제올림피아드에 출전할 이러한 그 인재들을 양성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도 엄청 어렵죠. 그리고 아주 최고의 영재들이 가는 학교예요. 최고의 영재들이 가는, 이쪽 앞으로 오시면 돼요. 요번 2017년도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였냐면요. 올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였어요? 올해 영재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2차 시험 날짜가 다 똑같았어요. 이게 올해 입시의 가장 중요한, 올해 영재고 입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예전에는 2차 지필고사 날짜가 좀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뭐 2군데, 3군데 정도를 볼 수가 있었어요. 2차 때. 그렇잖아요. 자기가 붙은 학교, 1차 통과한 학교가 6개야. 근데 6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중에 6개인데 그 중에서 뭐 3군데 정도는 2차 지필고사가 달라요. 그러면 볼 수 있잖아요. 가서.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그럼 2차 통과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3차 만만한 데 가서 또 3차를 최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2차 지필고사가 다 5월 22일인가요? 그날 똑같이 다 봤어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 내년에도 그래요. 이거는 교과부 지침이에요.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요. 원래 영재고 입시는 교과부 사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는 특목고이기 때문에 과거는 교과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니네 지필고사 보지 마. 이러면 못 봐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영재고는 영재교육특별진흥법에 의해서 이 관리 대상이 그 미래과학부인가요? 그쪽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학교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소속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육기관이니까 교육부 장관이라는 쪽에서 이렇게 누르면 해야 되겠죠. 너희들 너무 과열되는 것 같아. 좀 이렇게 한날 그냥 똑같이 보면 어때? 이렇게 너무 과열시키지 말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날 본 게 된 거예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날 보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올해 이랬으니까 내년엔 달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똑같은 날 봅니다. 이거는 거의 결정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똑같은 날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같이 2그룹 아이들이 2그룹 아니야. 2그룹 학교. 2그룹. 그러니까 부산이나 서울이나 경기를 제외한 그 바로 밑에 있잖아요. 대구, 그다음에 대전, 그다음에 광주. 특히 대구나 대전은 가능한 한 경기 쪽으로 경기 쪽하고 좀 경쟁 구도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 그 정도 가는 아이들을 좀 뺏어오고 싶겠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1차 우선 선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 밑에 그룹 1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들은 1차 우선 선발 제도를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1차 우발.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아주 좋아요. 정교권이에요.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좋고 선생님들 세부 특기 사항이나 학생 활동한 기록을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에요. 정교예요. 아주 정교권이고 그다음에 비교과 활동한 것도 너무나 우수해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딱 보면 뽑고 싶어 하겠죠. 서류는 1차는 여러 군데 쓰거든요, 아이들이.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런 데죠. 대구 같은 데서나 세종이나 이런 데서 1차 서류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한 2차 보기 한 5일 전에 학생한테 통보하는 거죠. 5일 전이나 한 일주일 전에 통보해요. 너 우리 학교에서 우선 선발로 뽑아줄게. 한번 와서 면접 보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면접 보렴.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제 고민이 될 거 아니야. 자기는 잘하면 경기 과고도 보고 싶은데, 야, 이거 대구에서 날 불러? 우선 선발을 뽑아주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자기가 경기를 붙을, 그거는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영재고는 가고 싶고 이러면 혹하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가죠.
가면 그냥 바로 뽑아주진 않아요. 면접을 봐야 돼요. 심층 면접. 학생이 이제, 그럼 한번 물어보죠. 이제 심층 면접. 그리고 한번 물어보고, 아이의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학업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평가를 하겠죠. 잠재 능력도 볼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통과가 되면, 너는 2차 지필날 시험은 안 봐도 되니까 우리 학교에 와서 앉아만 있어. 그러면 너 붙여줄게. 이러는 거예요. 오긴 해야죠. 얘가 중간에 갑자기 너 붙여줄게 해놓고선 딴 데 가서 시험 보면 안 되잖아요, 걔가. 그러니까 너는 시험 안 보게 해줄 테니까 우리 학교에 와서 그냥 앉아있기만 해. 그러면 너를 우리가 선발을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학교에 가서 시험을 안 봐요. 2차 지필 볼 필요도 없죠. 우선 선발되면. 그럼 가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죠? 뭐 그냥 앉아있다가 시험 끝나면 나오면 되죠. 그럼 이제 다른 학교로 아이가 이제 이렇게 뺏겨갈 일이 없으니까 1차 후발을 하는 거죠. 1차 후발을 하는 학교가 올해 1차 후발을 하는 학교가 대구, 그죠? 그 다음에 세종 이런 데가 1차 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차 후발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보면 내년에 2차 지필고사 날짜가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죠?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학교들이에요? 뭐 대전이라든가 이런 학교, 그죠? 대전 또는 광주, 이런 데도, 아니면 인천 이런 데 있잖아요. 당연히 1차 우발, 인천이 지금 우발을 1차에서도 안 하고 2차에서도 안 했거든요. 우선 선발을, 우발을. 인천이 왜 안 했을까요? 인천 왜 안 했을까요? 1년 차뿐이 안 돼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시 경험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서 혹시 안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세종이 하는데 1차 우발을. 그렇잖아요. 인천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선발 제도라는 게 있다. 내신 성적이 혹시 여기서 아주 우수한 전교권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노려볼 만해요. 비교과 활동 좀 잘 돼 있고 이러면 노려볼 만하다. 2차 우발은요, 2단계 우발은 이런 거예요. 학교 2차 지필고사를 봤죠. 2차 지필고사를 본 중에 2차 시험을 딱 보면, 2차 시험을 보면 아까 보통 뭐 120명 선발한다 그럼 200명 정도가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지필고사를 보면 지필고사를 본 학생들 중에서 1그룹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요. 1그룹. 그죠? 1블록 아이들. 그러니까 시험을 아주 잘 본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2블록 아이들, 한 중간 정도 낀 아이들도 있을 거고 커트라인 근처에서 이렇게 붙어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200명 중에. 그러니까 뭐 120명 기준이다 그러면 뭐 한 상위 한 50등 정도까지는 그냥 1블럭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블럭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20등, 뭐 100등에서부터만 하여튼 뭐 110등에서부터 뭐 한 뭐 100 고부류 120등 전후로 붙어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2차 선발고사는 원래 했던 이유는 이것을 했던 이유는 예전에 2차 지필고사가 다 다른 날 봤잖아요. 다 다른 날 봤잖아요. 무슨 뭐 경기 봤다가 뭐 대전 봤다가 막 아이들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전의 입장에서 오면 경기로 아이들 뺏기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 2차 지필 끝나고 나면 이렇게 성적이 좋은 아이들한테 뭐 상위 집단 한 30명이다. 그럼 30명 학생한테는 다 전화하죠. 야, 너 우리 학교 지필 우선 선발인데, 너 캠프 때 우리 학교에 와서 앉아만 있으면 너 붙여줄게. 그렇잖아요. 앉아만 있으면 너 붙여줄게. 이렇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다 똑같은 날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2차 우발을 할 이유가 별로 없죠. 학교에서. 이게 우발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우선 선점하는 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대구과학고등학교인데 이 학생이 보니까 우리 학교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경기나 이런 데하고 이게 날짜가 달라요. 아니면 무슨 부산영재고랑 날짜가 달랐어요. 날짜가 달랐는데 시험을 딱 보니까 얘는 성적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얘가 틀림없이 얘는 뭐 예를 들면 부산영재고도 같이 봤을 것 같아. 그럼 대구 쪽 입장에서 보면 얘를 좀 뺏어오고 싶은데 방법은 이거죠. 너 우발로 붙여주는 거죠. 붙여줄 테니까 너 3차 때 부산 영재고 캠프 들어가지 마. 우리 학교에 와서 앉아있으면 뽑아줄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그래서 어쨌든 2차 우발을 그렇게 섰던 거죠. 2차 우발을. 근데 이제 이게 2차가 날짜가 다 똑같아졌으니까 2차 우발을 할 이유가 학교 입장에서는 별로 없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2차 후발은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캠프를 들어갈 때, 그러니까 분명한 건 1차 후발이 좀 많이 생길 거다. 특히 2그룹이나 3그룹 학교들이 2차 후발 쪽으로 1차 후발로 많이 갈 거다. 1차 후발로 많이 갈 거다. 이거는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2차 후발도 있을 거다. 왜냐하면 어차피 상위 50명이거나 뭐 한 그 정도 그룹 아이들은 캠프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뒤바뀌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2차 점수가 2차 때 상위권에 있던 애가 캠프 들어가서 갑자기 하위권으로 밀려나가나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지필고사가 아주 우수한 학생들은 차라리 그냥 인선 면접 정도로만 하고 나머지 아이들, 그죠?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정식적으로 또 뭐 심층 면접이나,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 중에서 골라내야 되니까 또 심층 면접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캠프를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효율성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차 후발을 여전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대전이 그랬어요. 대전 같은 경우에 보면 20명 내외를 우선 선발로 뽑았잖아요. 이 20명은 뭐 했냐면 일요일 날 오전에 가서 그냥 인성 면접만 하고 나왔어요. 20명은 아까 그 90명 뽑는 거, 아까 80명 그 정원 내 정원에서 80명 정도 뽑았을 때 20명 뽑으면 60명만 데리고 심층 면접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실제. 그래서 나눠서 했어요. 대전이 하루 딱 했는데 토요일 날 들어간 학생들은, 캠프 들어간 학생들은 하루 종일 시험만 보고 나왔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선 선발했던 아이들이 들어간 학생들은 들어가서 그냥 인선 면접만 하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선 선발 제도에 대해서 아마 내년에 요거는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입학력 꽉 나오면 좀 잘 봐서 1차 후발도 노려볼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대체적인 이제 흐름을 제가 얘기했고, 그 다음부터는 뭐 1차 서류는 추천서 두 번 들어가는 학교 있고요. 2건 들어가는 학교 있고,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세종이에요. 세종. 요 세종은 보통은 담임하고 수학과학 교사가 이렇게 쓰게 돼 있는데 세종만 수학과학 교사하고 그 다음에 인문사회 교사가 각각 나눠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건을 쓰게 돼 있고요. 그러면 서울과고나 경기과고 여기 없잖아요. 그죠? 서울과고나 경기과고 없죠? 그런 데는 뭐냐? 그냥 추천서 1명. 왜 그러냐면요. 서울과고나 경기과고는 어쨌든 최고의 영재고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현재 최고의 영재고다 보니까 실제 추천서 1차 있잖아요. 1차 서류 이런 건 좀 크게 안 보는 편이에요. 전혀 안 보진 않는데 나중에 가서 저희 커트라인에 걸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까지 다시 보겠죠. 앞으로 다시 가서 다시 검토하고 이랬겠지만 대부분이 지필이 워낙 세서 지필을 통과하는 아이들이 거의 그게 순위가 좀 뒤바뀌거나 그런 일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1차 그런 데는 그래서 크게 그런 것들에, 그러니까 추천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자기소개서 이런 거 뭐 그렇게 크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 붙여버리고 이러니까. 이런 학교들은 어쨌든 이렇게 본다는 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자기소개서는 뭐 양식대로 이제 써나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기록부 들어가고, 1차 서류는 뭐 그 정도. 그리고 아까,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학교가 한과영, 그죠? 부산 좀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대전도 일부 떨어진다. 1차 서류 통과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죠? 대전도 그렇고, 세종도 그랬다. 세종도 좀, 서류 떨어진 아이들 꽤 있었다. 뭐, 그 정도예요. 그 다음에 2차입니다. 2차가 이제 지필고사인데요. 잠깐만요. 제가 물을 좀 한 모금 먹고 갈게요. 안 더우세요? 예? 안 더우시구나. 이거 벗으면 안 되지? 벗으면, 이게 녹음하는 것 때문에. 그럴까요? 벗을까요? 제가 더워 보여요. 그렇죠? 왜 안 더우세요? 진짜?
1차 지필고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지필고사는 이 학교가 이제 1그룹 학교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영재고나 그 다음에 경기가고나 한과영 여기가 이제 1그룹인데 수학하고 과학하고 같이 보는 학교는 서울과학고가 수학하고 과학하고 같이 봐요. 같이 보는데 이 학교는 3교시를 보거든요. 대부분의 학교는 2교시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1교시, 2교시. 1교시가 수학, 2교시가 과학 이렇게 봐요. 그렇게 보는데 이 학교는 3교시를 봅니다. 그러니까 1교시 때는 영재성 검사를 하는데요. 영재성 검사는 뭐냐면 뭐 IQ 테스트 같은 거예요. 문제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도형 가지고 뭐 이게 좌우대칭 같은 거 묻는 거 뭐 등등 하여튼 빨리빨리 문제를 푸는 IQ 테스트 같은 그런 문제, 적성고사 같은 그런 시험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빨리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1, 문제 해결 능력 2인데 요 시험지하고 요 시험지의 그럼 차이점이 뭐냐? 요 시험지 1은요. 말 그대로 무슨 경시수학 같은 게 1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머님들이 알고 있는 어떤 경시수학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시수학 정도. 그러니까 좀 심화된 고난도 문제들이 이렇게 돼 있는 데가 1이고요. 문항수는 대충 한 10문항 정도 나와요. 물론 10문항 내에 새끼 문항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이 10개 정도 된다는 겁니다. 지문이 크게 10개 정도가 되고 거기가 수학하고 과학 섞어서 10문항 정도가 나와요. 여기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2는 8문항 정도 되는데 마찬가지 수학하고 과학하고 나와요. 근데 이 문제는 보면요. 주로 좀 융합형 문제인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잘 모르는 비전문가가 봐도 좀 융합형 문제 이런 것들은 그냥 완전히 어떤 심화 문제, 경시 문제 이런 형태의 문제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과고는요. 뒤에 좀 이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경기과고는요. 경기과고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보통 한 15문항 정도? 15문항, 전체 문항 수는 15문항인데 그 중에서 한 뭐 12문항 정도는 그냥 심화형 문제예요. 심화형 문제인데 그래도 되게 어려워요. 심화형 문제고 그래도 학생들이 좀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 아주 풀만하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렇고요. 중간에 서술형 고난도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번, 2번 좀 쉽다가 뭐 3번은 되게 서술형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좀 쭉 가다가 또 서술형 어려운 문제 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과학도 그래요. 과학도 뭐 예를 들면 뭐 물리다. 그럼 물리가 한 3문항 정도는 그냥 좀 쉬운데 한 문항은 좀 되게 어려운 이런 식의 문항이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한과형도 마찬가지예요. 한과형 같은 경우는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크게 5문제인데요. 1번 문제 그러면 새끼 문제가 10개가 있어요. 근데 진짜 쉬워요. 그럼 뭐 누구나 다 맞춰야 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문이 딱 나오고 거기에 새끼 문항이 좀 있긴 한데 되게 어려워요. 그런 게 한 4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푸는데 시간을 보면 한과형, 부산 같은 경우는 3시간 줘요, 수학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문항은 5개 되는데 문제는 5개래요. 1번 문항은 물론 10개지만 그거는 아마 애들 푸는데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금방 풀겠죠. 근데 이제 나머지 문제 가지고 4문제를 거의 2시간 한 거의 40분 동안 풀란 얘기니까 굉장히 고난도 문제인 걸 알 수가 있죠. 이 학교에 가려면 이 세 학교 1그룹 학교에 가려면 1그룹 학교에 가려면 수학 하여튼 좀 약간 그 올림피아드의 입상권 정도를 해야 되고요. KMO 같은 경우는 1차 정도만 해서는 좀 안 되고요. 뭐 서울이나 이런 데 가려면 경기나 이런 데 가려면 한 2차 정도 문제들을 준비하고 상당히 고난도 문제들을 아이들이 좀 풀어낼 수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선발을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수학이 아주 세야 되고요. 왜냐하면 수학 국가대표 선수들을 선발하는 기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선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학 아주 잘해야 되고요. 과학은 물리를 아주 잘해야 돼요. 물리를 아주 잘해야 되고 경기나 이런 데는 수학도 잘해야 되고요. 과학도 잘해야 돼요. 골고루 잘해요. 이번에는 경기가 과학이 되게 어렵게 나왔다고 그래요. 올해. 되게 어렵게 나왔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학교 레벨은 상당히 문제가 어렵다. 그래서 잠깐 한
몇 분 동안 시험 문제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 시험 보세요. 이게 수학 문제인데요. 수학 문제인데 이게 서울과학고등학교 문제예요. 서울과고 아까 창의력 문제 해결 1 있죠? 2교시 때 봤던 문제예요. 근데 보기에도 어려운 기하 문제구나 이 정도 느껴지죠. 이게 2교시 문제고요. 요게 3교시 문제예요. 좀 융합형 문제, 그죠? 이거 보신 적 있죠? 이게 뭐예요? 개미집이에요, 그죠?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스 이렇게 그런 영화 다큐멘터리 보면 뭐 이런 거 막 설명하고 이러는 거 있어요. 이게 개미집인데 이게 막 불나도 안 타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뭐 그거 보면서 뭐 이러한 집을 설계하는 뭐 이런 문제가 하여튼 융합형 문제예요. 그래서 좀 복합적인 아이들한테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융합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 평가하는 게 서울영재고 3교시. 한 8문제 정도 출제하는 그 문제 중에 하나죠. 이 정도의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부산영재고 문제예요. 부산영재고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문제에 10개짜리 들어가는 건 되게 쉬운데 그 밑에 2번, 3번, 4번, 5번 뭐 이 문제는 되게 어렵다고 그랬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것도 뭐 보면 어머님들이 그냥 육안으로 보더라도 뭘 증명하라고 그러고 뭐 순기호예요. 뭐 함수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중간에 뭐 이것도 문제항이 이거보다 훨씬 길어요. 근데 그냥 끊었습니다. 칸이 좁아서 그래가지고 뭐 읽고서 뭐 문제를 푸는 거래요. 어쨌든 뭐 이 정도를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돼요. 자, 뒤에 좀 뭐 웬만한 건 넣어놨어요. 넣어놨으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에 돌아가셔서. 그리고 2차 요 학교들 2그룹 여기 2그룹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이 그룹은 학교 문제 형태가 어떠냐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학교 문제가 쉽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여튼 영재고 입시의 문제는요. 내신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 그냥 이 학교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인데 이 학교들의 문제는 그래도 앞에 1그룹 문제보다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1그룹은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로 어려운데 이거는 풀만 합니다. 여기서 수학 같은 경우에 중등심화, 경시 문제 있죠? 경시 문제. 그러니까 요거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학교나 시험을 보는 방법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수학을 보잖아요. 수학을 보면 앞에 문제들은 그냥 풀만 해요. 좀 쉽다 정도 풀만하다 느낄 정도로 시험 문제가 쭉 나오고 뒤에 한 서너 문제가 어려워요. 뒤에 서너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아까 같이 뭐 서울과고나 뭐 경기 이런 데는 전부 다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막 그냥 느낌이 올 정도로 이렇게 전부 다 어렵네 막 이렇게 느껴지는데 여기는 그래도 앞에 한 10문제나 몇 문제는 풀만 합니다. 풀만하고 뒤에 한 서너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서술형 문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차이점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러면 앞에 그나마 좀 풀만한 문제들은 어떤 거냐? 수학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학교에서 희도경시 대회 이런 거 봤던 문제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토막토막 난 문제들, 이렇게 좀 짝짝,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많이 연습해요, 아이들. 희도경시 대회 문제 정도 수준. 또는 A급 수학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 있죠. 단원별로. 뭐 그 정도 문제들이 그냥 앞에 이렇게 심화 문제로 나와요. 기초 수학능력 검사. 그러니까 오히려 이 학교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정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세 문제가 창의적 문제 해결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 중에서 몇 개가 풀려야 되죠. 뭐 한 개 반이면 한 개 반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풀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좀 이렇게 붙을 수가 있죠. 그래도 여기 있는 문제는 아주 어려운 고난도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학생들도 웬만하면 풀어요. 웬만큼 애들이 준비하기 때문에 풀게 되고 오히려 이런 학교들은 이런 거예요. 좀 중등심화 내용을 아주 막 고난도 문제를 막 연습하려고 하지 말고 중등심화 문제를 좀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중등심화 문제를. 그러니까 무조건 어려운 문제를 푼다고 좋은 학교, 이 학교가 목표면 무조건 어려운 문제만 갖다 대놓고서 막 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과학도 그래요. 과학도 문항수가 엄청 많아요. 시간 내에 빨리 푸는 게 중요해요.
물론 뭐 문제가 내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도 하여튼 그 시간 내에 빨리빨리 처리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실제 시험 준비하는. 그러니까 앞에 학교, 1그룹 학교의 시험 준비하는 거하고는 좀 방향이 달라요. 그죠?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재고 입시 준비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상한 반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 학교, 아까 했듯이 서울이나 경기 이런 데를 사실은 이렇게 진짜 노리는 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운 좋아서 가면 가지 뭐 이런 생각은 해도 실제 아이 수준이 이 정도 가는 학교면 굳이 막 그런 공부들에 막 매달려서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 학교들은 뭐 수학 경시 대회 있잖아요. KMO 같은 경우에 입상 실적이 없어도 붙는 케이스가 있죠. 그죠? 꼭 거기에 무슨 뭐 꼭 물론 입상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수학 실력이 된다는 거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꼭 그게 뭐 아까 1그룹 아이들, 경기나 서울이나 이런 것처럼 꼭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아까 워낙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그래도 볼만하죠. 아이들. 실제. 저희 학원에서도 뭐 대전이나 이런 데 이렇게 붙는 학생들 보면, 이런 학생들 보면 꼭 무슨 뭐 아이들이 막 저학년 때부터 경시 준비 쭉 해가지고 합격하고 그런 아이들도 물론 있지만 중간에 진짜 중학교 2학년 때 시작해서 붙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경시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시험 끝나고 나서 경시대 보는데도 실제 뭐 수학 성적 보면 장려도 못 받는 아이들도 있어요. 실제 여기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공부하는 스타일은 앞에 세 학교하고는 좀 다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오히려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꼼꼼하게. 중등심화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해가면서 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물론 뭐 경시대 문제 이런 것들도 풀기는 해야죠. 풀기는 해야 되는데 뭐 아주 터무니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괜히 풀 이유는 별로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세종하고 인천인데요. 세종하고 인천은 이 학교는 똑같아요. 1교시 때 수학, 그 다음에 뭐 2교시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봤어요. 1교시 때 수학하고 과학을 여기 같이 봤어요. 1교시 때. 그냥 1교시 때 같이 보고 그러니까 수학을 맨 처음에 이렇게 봤다고 그래요. 수학 한 15문항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15문항 정도를 앞에 쉬운 문제를 쭉 보고요. 뒤에 한 3, 4문제 정도가 이제 어려운 문항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얘네들이 이걸 복기를 잘 못해요. 여기 시험 본 아이들은. 그러니까 서울과고나 경기과고를 봤던 아이들은 문제가 어려우니까 한참 보면서 문제가 몇 문제 안 되고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나면 애들이 탁 나와서 바로 복기를 해요. 근데 이 학교들은 복기를 잘 못해요,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능력이 떨어진 것보다는 문제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문제가 쉬우니까 그냥 푼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기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기억에 잘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풀었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 나왔어? 그럼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뭐 생각나는 게 몇 개 없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냥 쉬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보통 앞에 문제가 그러면 앞에 쉬운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한 3문항 정도가 좀 어려운 문항이 좀 그나마 심화 문제가 한 3문항.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학교에 비해서 이 학교는 더 쉬워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뭐 이 학교보다 쉬워요, 더. 오히려 쉽습니다. 아이들 여기 측정하는 검사 자체가 쉽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문제 해결력 검사를 수학 한 문제, 과학 한 문제, 그다음에 융합 한 문제 이렇게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기초학력 검사예요. 말 그대로. 기초학력 검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승부를 걸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풀어내는 아이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그 다음에 3교시 때 에세이를 보는데요. 에세이는 이제 글쓰기가 있어요. 글쓰기를 보는 이런 형태였어요. 제가 이제 요 학교들은 아까 그 서울이나 경기나 한과영 같은 데는 실제 상당한 수준의 좀 뭐 입상 경력 정도. 그러니까 애들 보통 보면 최소 수학 같은 경우는 뭐 동 이상 정도는 받는 아이들이 좀 이렇게 붙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뭐 금 정도, KMO 수상 실적 보면 금이나 은이나 뭐 이 정도 받는 아이들이 뭐 경기 정도 이렇게 붙는 것 같고요. 경기나 뭐 한과영 이 정도 이렇게 붙는 것 같고요. 실제 근데 1위 학교들 있죠, 이 학교들. 이 5개 학교는
KMO 성적의 입상 경력이 설사 없어도 우리 저기 광고지에 보면 뒤에 이렇게 그 수기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게 뭐 2학년 때 그 KMO 시험 봤는데 14점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대전 붙었던 애. 그리고 그 저기 어디에요? 그 세종 붙었던 아이, 세종 붙은 아이, 그 재영이. 걔는 2학년 10월인가 11월에 시작했어요. 2학년. 보통 어머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그 영재고 입시 지금 아마 여기 초등 어머님 생각하면 6학년 때 뭐 수원 수투 다 끝내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이제 뭐 완전히 경시수학으로 도입해가지고 그때부터 팍 시켜야지 이제 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기본 역량이 좀 되는 학생이면 그 정재영 학생은 저희 학원에 그냥 일반반에서 쭉 있다가 아이가 워낙 좀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선 전교권 아이예요. 근데 얘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영재고 한번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불이 나게 저희 학원에 영재고 반에 이제 편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걔가 실제 공부한 기간은 그냥 겨울방학 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겨울방학 아마 한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입시 바로 직전까지. 저희 학원은 이제 자체 독서실이 있어서 거기서 하면 새벽까지 계속 공부를 아이가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붙은 케이스인데, 그래요. 보통 보면, 늦으면, 이 학교 구분은, 아까 경기나 서울이나 이런 데는, 진짜 좀 저학년, 늦어도 1학년 때부터는 좀 시작을 해야지 좀 가능성이 있는 학교들이고요. 근데 이 학교들은 좀 늦게 시작을 해도 아이 역량에 따라서 좀 붙을 수 있어요. 근데 12월에 들어오면 좀 너무 힘들기는 해요. 12월에 들어오면 진짜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사실은 12월 1, 2, 뭐 3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너무 짧아서 사실은 좀 그런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준비할 만하다. 요번에 왜냐하면 저희 학원에 그 낙원중학교에 걔는 떨어졌어요. 2차까지는 통과했는데 떨어진 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 시작한 게 언제 시작했냐면 겨울방학 때 들어왔어요. 2학년 겨울방학 때 자기 영재고 가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수투도 안 돼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고등학교 1학년. 보통 수투는 끝내야지 경시하잖아요. 수투도 안 돼 있는 아이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시작을 했죠. 근데 뭐 2차까지는 붙었어요. 근데 결국은 3차는 넘지를 못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차에 선발 인원의 하위권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떨어졌겠죠. 뭐 그런 건데 어쨌든 뭐 이런 학교들은 충분히 도전할 만합니다. 여기서 일단 요 학교부터 한번 좀 볼게요. 시험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어머님도 직접 보시면 지금 여기 2그룹 학교예요. 2그룹 학교들을 보면 요게 대전과학고등학교의 대전 영재고의 기출문제 올해 거. 근데 뭐 물리 문제인데요. 그냥 뭐 익히 아이들이 좀 많이 보았던 문제들인 것 같아요. 애들도 뭐 쉽게 좀 풀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대전과학고 수학 문제예요. 아까하고 비교해보면 뭐 간단하게 한 줄이고요. 물론 이건 기초역량검사 문제이죠. 서술형 문제는 아니고 기초역량검사 문제인데 그래도 뭐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정수 문제고. 요게 이제 세종이었어요. 요게 세종. 세종 문제 이게 수학 문제인데 이 수학 문제는 뭐 실력정성 연습 문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문제예요. 실력정성 연습 문제에 확률 얘네들 조합하는데 확률 조합 문제 이런 뒤에 실력정석 확률 통계 뒤 부분을 보면 나와 있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고 그다음에 인천에서 나와 있는 요게 창의사고력 문제예요. 한 문제 나온다는 2교시 창의사고력 수학 문제거든요. 한 문제 길게 나온다는 이 문제 문장은 계속 긴데 이거 진짜 쉬운 문제예요. 대부분의 학생이 다 풀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 이게 무슨 기와인데 무슨 옛날 뭐가 쪼각난 기와 쪼각이래요. 이게 동그란 모양이었는데 그 원의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추론하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다지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뭐 그냥 풀만하죠. 과학도 그렇습니다. 과학도 뭐 그다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뭐 생물 문제인가 봐요. 유전자 융합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뭐 그다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글쓰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글쓰기는 요게 작년도 세종 문제예요.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세종하고 인천은 시험을 같이 내요. 공동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세종이나 인천이나 시험 문제는 똑같습니다. 시험 문제는 똑같고 뭐 보면 그 뒤에 다 있어요. 그 뒤에 자료집에 다 넣어놨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되고
하여튼 엄마 기다리면서 쓴 뭐 이런 시하고 요 그림 보고선 뭐 내용을 이렇게 쓰는 문제예요. 800자인가 이렇게 쓰는 문제인데 오히려 이런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수학과학 하는 애들은 이거 글 쓰라고 하면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요게 영재학교는 이렇게 글쓰기 에세이가 좀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이고요. 3차 영재성 캠프는 아까 제가 이건 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 전체적으로 1박 2일 진행을 대부분 하고요. 하루 한 학교가 대전, 그 다음에 2박 3일 한 학교가 경기과고다. 근데 어떤 학교건 간에 영재성 캠프에서 중요한 거는요. 가서 구술고사가 중요해요. 근데 구술고사 보는 게 입학사정관 앞에서 구술고사 보는 게 중요하고 구술고사는 뭐 인성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필고사를 봤는데 커트라인에 걸린 아이들 있잖아요. 커트라인에 걸린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그 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커트라인에 걸린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좀 검증해 보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완전히 이게 막 뒤섞이거나 지필고사 성적이 이 그 3차 캠프 때문에 뒤섞이거나 이러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2차 캠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2차 시험을 잘 보면 되고요.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는요. 그 인천은 올해 말고 작년에 캠프 들어가서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제일 재밌었던 게 뭐야 물어보니까 인천인가 세종인가 하여튼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피구한 게 제일 재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피구요. 피구.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집단 협동성 이런 거 보는 거. 그냥 그런 것들은 아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가서 토론하고 이런 것들 별로 조별로 토론하고 이런 것들도 뭐 특별하게 뭐 그게 점수화 시켜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평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오히려 좀 문제가 되는 아이들을 좀 이렇게 속아내려고 하는 것 뿐이지 그게 그렇진 않아요. 피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피구하면 먼저 죽어야 되냐 아니면 끝까지 남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냥 애들이 그냥 거기서 어떤 리더십 이런 것들을 그냥 보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별로 다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누구나 그냥 가서 하면 돼요. 그런 거. 뭐 이 정도의 내용들을 진행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연간 커리큘럼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요거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학원 시간표는 지금부터는 만약에 중학교 2학년이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영재고 대비 프로그램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능성이 넓어져요. 근데 그러면 영재고 대비 프로그램을 2학년인데 영재고를 가겠다라고 하면 영재고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을 최소 3일 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도 3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화생지 다 해야 되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이론 정리도 하고 뭐 이렇게 쭉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심화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거의 시험 직전에 가면 이제 아주 그 실전 문제들, 파이널 문제들을 이제 계속 풉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도 애가 지금 계속 성적 추이가 얘가 몇 등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맨 마지막에서 원서 쓸 때 이런 것들도 이제 참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지금부터는 좀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시키는 게 맞다. 지금 그래서 보통 저희 학원 시간표는 이게 그냥 표준 시간표인데요. 월수금을 수학을 하면 화목토는 과학을 해야 됩니다. 과학을 해야 되고 통상 시간은 보통 학원에 한 5시 정도에 오죠. 그럼 새벽 1시까지 합니다. 더 하기도 합니다. 겨울방학 때 되면 더 늦게까지 해요. 불법 아니냐? 도서관에서 시킵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 공부하게. 그래서 거기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계속 새벽 1시까지 이 심화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경시 수학 부분 파트하고요. 이 경시 수학은 아까 이제 중등 심화 내용들이죠. 중등 심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뭐 시도 경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맨 처음에 낮은 단계에서부터 쭉 풀어나가고요. 그리고 창의 수학은 아까 그 서술형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시험 문제들을 따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창의 수학도. 왜냐하면 기초 경시 문제하고 창의 수학 문제를 같이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이 수업들을 3일씩 쭉 진행을 할 거고요. 과학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1학년들이나 초등학생들은
어쨌든 만약에 중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 KMO 준비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막 과학 같은 경우도 올림피아드 준비를 지금부터 계속해서 2학년 때까지는 2학년 여름방학 직전까지는 뭐 이렇게 그냥 경시 위주로 좀 계속 준비를 하다가 2학년이 되면 다시 또 마찬가지로 영재고 준비반으로 편입이 돼서 전문적으로 또 1년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어머님들은 빨리 경시 수학을 하려면 최소 수투까지는 좀 끝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끝내고 그때부터 부지런히 준비를 하면 아까 1그룹 학교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아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늦게 시작한 학생들은 지금 영재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뭐 어쨌든 영재고 대비에 빨리 들어오는 게 현명한 일입니다. 늦게 시작을 하면 항상 보면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시작한 아이들을 보면 2차까지는 통과를 해요. 2차를, 그러니까 캠프를 가기는 하는데 점수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커트라인 그 밑에 쪽에서 걸리는 아이들이어서 캠프를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사실은 거기서 이렇게 진짜 뭐 남들하고 진짜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은 좀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고 남은 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각 선생님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